이영훈입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2008년이라고 지금 기억합니다. 그때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처음 현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가지고 그 한절이 저에게 전해졌는데, 그것을 읽고 나서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57세였는데 그때까지 제가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1984년부터는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오랜 세월 동안 누구도 저에게 이승만을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읽으라고 저에게 권고한 스승도 선배도 동료 교수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2008년에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란 것은 그분이 우리 한국 최초의 역사가라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가 이기 이전에 한국에서 최초로 근대화된 지성이었습니다. 제 전공과 관련해서는 그는 한국사에 있어서 최초로 근대화된 역사가입니다. 근대적인 역사가라는 것은 사료에 바탕한 연구와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료가 없이 자기의 이념과 신앙에 따라서 주장하는 역사는 근대 역사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정신의 그 책의 후반부 절반은 1876년 이후에 조선왕조의 외교사에 관한 책입니다. 그는 조선왕조가 1876년 이후 체결한 여러 미국과 일본과 중국, 기타 여러 나라들과의 조약의 원문을 구해서 그걸 감옥 안에서 그걸 읽고 다 분석을 했습니다. 1876년에 조선왕조가 일본과 개항을 하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사 교과서는 이 조약을 통해서 조선왕조는 일본의 반식민지적 종속 상태에 들어갔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목적으로 소위 병자 수호 조약, 강화도 조약을 우리한테 강요를 했다. 그 내용을 뜯어보니까 불평등 조약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교수가 되어서도 한국 경제사를 가르치면서 또 그렇게 또 한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1904년 한성 감옥에서 쓴 그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크게 경축할 일이다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강화도 조약 제1조가 뭡니까?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마땅히 이 나라를 국가의 경축일로 삼아서 온 나라가 크게 기뻐했어야 됐다. 그러나 우리 조선 왕조는 양만 집에 신분의 치자들은 독립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조선 왕조가 자주 독립국이다라는 조약이 맺어졌는데도 그것을 경축할 수가 없었다. 여기서부터 망국의 씨앗이 시작 뿌려졌고 미운에 멸망하기 직전에 나아가서 이 종족이 소멸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에 돌아가셔서 중고등학교 역사책을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1904년에 감옥에서 쓴 그 역사 해석이 지금도 한국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한국 최초의 근대화된 근대적인 역사가가 이승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 몇 년 뒤에 그는 한국 교회 피팍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서양과 동양의 이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마르틴 루터 선생의 종교개혁에 의해서다. 내가 오랜 세월 공부를 했는데 인류 역사 발전의 근본적인 힘은 종교에 있다. 그랬어요. 오늘날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공유하는 상식입니다. 14세기까지 동양과 서양은 같았어요. 1인당 소득 수준을 추계한 경제사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1인당 소득 수준이나 영국의 1인당 수준은 14세기까지 같았습니다. 이후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Great Divergence라고 그랬죠. 이 Great Divergence가 어떻게 발생을 했느냐?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오늘날 세계의 지식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선진적인 지식을 이미 우리 한국에서는 120년 전에 감옥 속에 한 청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지식인들은, 한국의 대학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17년에 대학을 정년퇴직했습니다만 그 직전에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하고 또 교육하고 할 그런 목적으로 이승만 학당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10년간 그렇게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온 것은 이 강연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고 테네시에 사는 제 딸을 찾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만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저 문무일 서울의 기념사업회 사무총장님께서 이 강연회를 추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초대를 해 주신 박영원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LA 지부 회장님과 여러 분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위기 한국의 탈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조국인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다른 더 좋은 말로 하면은 큰 도전을 맞이했다고 그럽니다. 다잘하신 대로 역사는 도전과 창조적인 응전의 연속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전이 발생을 했는데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단이나 국가는 쇠망을 합니다. 역사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성립과 발전과 위기와 쇠락의 그러한 변동 과정을 겪습니다. 대한민국이 성립한 지 지금 78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큰 위기를 맞이할, 큰 도전을 맞이할 순간에 그러한 시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하고 12년 뒤에 연방 중앙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직도 세부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큰 갈등으로 증폭해서 1860년, 64년에 걸쳐서 남북전쟁이라는 큰 대전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전쟁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남부 청년 남자 인구의 3분의 1이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큰 전쟁을 겪고 나서 비로소 오늘날까지 이르는 그런 미국의 그 중앙 정부가 성립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는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옆에 나라 일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습니다. 위로부터든 아래로부터든 시민혁명을 겪고 나서 근대 국가를 발족시켰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충분한 지성과 신앙의 어떤 합의 하체 위에서 세워진 국가가 아니었고 그 내부적 모순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단계에 가서 그 건국 세대가 지나고 2세대, 3세대가 지나면은 새로운 기억을 하는, 새로운 기억을 창출하는, 건국의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는 세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들 간에는 감당하기 힘든, 조정하기 힘든 모순과 대립이 발생을 합니다. 새로운 도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큰 혼란의 과정에 겪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바로 그러한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객관적 위기의 징표가 지난 10년간 대통령의 2차례에 걸친 탄핵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탄핵 사건에 대해서 각각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탄핵당한 두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치가로서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결함이 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정치, 헌법이 정한 그 헌정의 기본 틀 자체를 탄핵의 형태로밖에 그 모순 갈등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느냐? 저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잘못이 있었지만은 탄핵을 당했대 할 만큼 그런 중대한 어떤 반헌법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르 재단이라는 문화체육재단을 만들어서 기업으로 하여금 출연하게 한 것, 그 사재를 착보한 건 아닙니다. 뇌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의 법원은,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뇌물로 규정을 하고 탄핵을 했습니다. 저는 이 2차례에 걸친 미국의 250년 역사에서는 한 차례도 있어보지 못한 그러한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파열적인 어떤 그 충돌, 파국적인 어떤 그 해결 해법을 보면서 이 나라의 민주 정치에 헌법이 규정한 그 안정장치가 심각하게 마비되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새로운 어떤 도전이 내부에서 큰 세력으로 성장을 하였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이 나라가 다시 120년 전에 당했던 그 역사의 굴욕을 다시 당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큰 도전이 있다면은 외부로부터의 도전입니다. 바로 중국의 부상이죠. 중국은 인류사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장기 지속적인 자기 유지적인 어떤 내부적 어떤 안전장치를 보유한 그런 독자의 문명입니다. 이 독자의 문명이 1949년에 새로운 어떤 공산체제의 그 국가를 성립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하고 있고 그 국제적인 어떤 정치, 군사적이나 경제 능력은 파급되어 가고 있습니다.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한반도는 중국권의 일부여야 마땅해 합니다. 중국이라는 큰 어떤
독자의 원리를 갖는 문명권이 하나의 독자의 국민국가를 재건했을 때 그 소유 거대한 그 90여 해오리 바람 속에 한반도는 조만간 멀지 길거나 짧거나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운명에 있습니다. 그걸 막아낸 사람이 우리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죠. 서문이라는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국민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1923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중국이 우리가 힘이 약해서 조선을 일본에 빼앗겼다. 우리가 다시 강세해지면 조선은 스스로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이랬어요. 그는 장개석 총통을 소문 당시 중국의 집권자를 찾아와서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하는 말과 태도를 가만히 보면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조선은 스스로 중국으로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 제자가 누굽니까? 장개석이죠. 장개석 총통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한 것은 장차 성립할 한반도의 어떤 나라에 중국이 강한 후견권을 행사할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모택동이 6.25 전쟁 때 왜 북한에 군대를 보냈습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건 싫다. 중국이 아직도 건국한 지 1년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공산당 간부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서 전쟁을 한 것은 한반도는 전통적인 중국의 세력권이 있다는 그 판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시진핑이 오늘날 중국의 주석이 미국의 트럼프 제1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한반도는 코리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랬어요. 요번에 제2기 회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저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행기 안에서 한 기자회견의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걸 얼핏 암시하는 대목이 있다 보면요. 문제는 한국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그와 같은 전통적인 역사관에 동조하는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최근의 뉴스입니다만은 전쟁기념관에 복무하는 한 학예사가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교재 집필에 있어서 6.25 전쟁을 가지고 항미 원조 미국에 저항해서 조선을 원조한다는 그와 같은 그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기사를 제가 불과 2, 3일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의 학예사가 중국의 역사관을 가지고 6.25 전쟁을 해석을 하고 그런 사람이 집필한 교재, 어린이들이 읽을 교재를 6.25 전쟁을 가지고 항미 원조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주시에 가보십시오. 정률성 공원이라고 있어요. 정률성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정률성은 광주 출신으로서 중국에 건너가서 중국 국적을 취득을 하고 중국 팔로곤에 입대를 해가지고 팔로곤에 군가를 짓고 6.25 전쟁 때는 중국군에 참전해서 서울까지 내려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군대 팔로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 영웅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기리는 거리를 광주 시내에 만들고 그 사람의 생가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 공원을 만들고 정률성 음악 축제를 열어서 어린이들을 하여금 팔로곤의 군가를 합창하게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광주시장이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중국과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문 보도, 언론 방송을 통해서 알려줘도 이 국민이 조용합니다. 이런 나라가 오래 건설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역사가입니다. 그러나 도전이, 무서운 도전이 제기되는데 응전을 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 집단은 쇠퇴해서 결국 해체되는 것입니다. 1904년 1911년 이승만 박사가 독립정신과 또 한국교회 피팍을 통해서 눈물로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망국의 기본 원인은 뭐냐? 독립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나라가, 이 종족이 다시 소생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독립의 기본 요건은 정신입니다. 정신. 근데 이 나라,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신이 마비되어 있어요. 저는 광주를 몇 차례 찾아가면서 광주에서 이승만 학당 제20기 학기를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때 갈 때마다 광주의 거리를 보면서, 그 정영설 거리를 보면서도 광주의 국립묘지 5.18 묘지를 또 견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내외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커다란 해일이 한반도로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그 해일을 뚫고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폭풍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러한 어떤 불길한 전망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근본적으로 한국인이 그 내셔널 아이덴티티, 국가 정체성 자체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인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보수, 진보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저는 국힘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내건 공약, 10대 공약을 비교해 봤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AI 시대에 AI를 육성해야 된다, 뭐 GTX를 넣는다, 뭐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한다, 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두 사람 뭐 때문에 정당 정치를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두 공약이 똑같아요. 왜? 중요한 역사 문제, 정치, 외교 문제, 군사 문제 이런 걸 언급 안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걸 언급할 용기가 없어요. 어느 정당의 후보라도. 얼마나 중대한 어떤 그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 책임 있는 정치가들이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한국에 책임 있는 언론, 대학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AI 시대에 AI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밖에 지금 다 하는 게 없어요. 그거 누구, 그런 이야기 누구 못합니까? 그런 가운데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어떤 그 분열과 해체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혹시 뭐 여러분도 그러려고 다수의 여러분도 그러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78년간 이 나라의 역사를 정리를 하자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1910년 나라가 망하고 불과 38년 뒤에 천우 신조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해방이 되었다. 일제의 마수 그 억압하에서 해방이 된 다음에 아쉬움 남아 38선 이남에서나마 미국의 도움으로, 국제연합의 도움으로 자유를 기본 가치로 하는 그러한 새로운 국민국가가 형성되었다. 불과 1년 뒤에 국제 공산 세력의 무력 침공을 받았는데 그
그 위기 일발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다. 더구나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어떤 탁월한 정치가가 있어가지고 미국의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상호방위 조약을 전쟁의 말미에 체결을 했다. 그 미국이 인계철선이라 하여서 약간 2-3만 명의 미군을 휴전선 바로 아래에 배치함으로써 지난 70년 세월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사회적, 문화적 혼란을 이기지 못해서 4.19와 5.16이라는 정변이 발생했다. 그 정변의 발생의 결과로 새롭게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의 차기적인 어떤 경제개발 정책으로 인해서 1997년까지 연간 9%의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 경제개발 정책은 다들 아시는 대로 수출 주도형 개발 정책입니다. 당시 후진국에서는 대만과 한국이 가장 승부를 달렸던 창의적인 개발 정책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후진국들은 다 그와 같은 정책을 한국과 대만을 뒤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은 개발 정책은 여야의 합의 토론 과정에서 도출된 것은 아니에요. 박정희와 그를 둘러싼 어떤 엘리트 집단들의 권위주의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고도 성장의 기간은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정치일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한 모순이 켜켜이 쌓이고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서 1987년에 이르러 드디어 오늘날 제9차 개정 헌법을 통해서 그 권위주의 정치가 연착륙하게 되었다. 이후 지난 40년간 한국은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하는 민주주의를 또 성공적으로 실험하게 되었다. 이것이 제가 절 보고 한국의 조리 역사를 A4 용지 한 장에 적어를 하면 이렇게 적겠습니다. 또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집권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헌법을 개정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의 전문을 개정이 주요 요건인데 그 전문의 역사적 서술을 어떻게 바꾸려고 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4.19 혁명과 부산 마산 항쟁, 부마 항쟁과 5.18 민주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여 어쩌고 저쩌고 헌법을 지금 개정한다. 이 헌법 전문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그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역사적 관점에서 가장 압축적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거기에 4.19, 1960년, 1987년의 부마항쟁, 1977년입니다. 79년입니까? 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이 세 개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여서 우리가 뭐 선진국으로 나가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4.19는 이승만 정부를 부정한 정변이었습니다. 부마항쟁은 박정희 정부를 부정한 정변이었습니다. 5.18은 전두환 정부를 부정한 그러한 정변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정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이 아닙니다. 거기에 민주 이념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민주 이념은 1948년 재헌헌법이 이미 훌륭하게 못이 박혀 있어요. 1948년 8월 15일 독립을 선언한 그날에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새롭게 재건되는 동양의 한 고대 국가는
개인의 근본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성립한 기본 이념입니다. 개인의 근본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다. 천부적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다. 그것이 이미 우리 헌법에, 재헌헌법에 박혀 있는데 4.19가 무슨 새로운 이념을 제시했어요? 부마항쟁이 무슨 새로운 민주 이념을 제시했습니까? 5.18이 무슨 새로운 민주 이념을 제시했습니까?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 이외에 다른 것 제시한 것 있다고 주장하실 분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 비록 좌절되었지만은 이제 또다시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국민이 적어도 50%는 된다는 사실, 이 무서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역사관은 저는 민족주의 역사관이라고 요약하고 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종족주의적 역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역사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 조선인들은 한국인들은 일제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자 일제에 빌붙어 가지고 무기 영화를 누리던 친일파들이 얼데갈 데 없게 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제국주의, 새로운 점령국인 미국에 물붙어서 그 미국의 내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과 결탁해서 민족의 분단을 무릅쓰면서까지 세운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이 대한민국이 4.19 혁명, 민주주의 혁명에 의해서 그 주역인 이승만 정부가 타도가 되고, 그래서 혁명이 시작되었으나 불행하게도 그 혁명은 박정희라는 한 장군에 의해서 부정이 되었다. 이후 1965년 이후 우리의 미완의 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민주화 운동이 발생을 해서 성장을 해서 드디어 1987년에 이르러서 오늘날의 그 자유민주국가를 이룩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어떤 건국 세력은 4.19 이후, 특히 65년 이후의 민주화 운동 세력이다. 그 역사관이 지금 학교 교과서에 제가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한 그대로 노골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상 그와 같은 취지로 교과서가 집필되고 있어요. 언론, 방송, 신문이 다 그렇게 우리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역사관을 믿는 세력이 사회적, 문화적 헤게모니뿐만 아니라 정치적 헤게모니를 굳게 장악해서 우파의 집권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사태가 지난 2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탄핵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역사관의 대립, 제가 먼저 이야기한 자유민주주의 사관에 입각한 어떤 그 역사관과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한 역사관의 충돌이 오늘 한국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남북전쟁에 전에 미국의 남과 북의 분열과도 같은 그와 같은 사실상의 내전적 상태가, 정신적인 내전적 상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한 그와 같은 그 사회 문화 권력과 정치 권력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하거나 또는 일본과 중국이 충돌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가 가늠하기 힘든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거대한 해일이 거대한 폭풍우가 닥친다는 것은 이 독자의 자기 유지력을 갖는 거대한 하나의 문명으로서 중국이 언젠가는 동아시아의 앞바다에서 일본과 미국과 충돌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저는 전쟁이가 아닙니다. 충돌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분의 1의 가능성이라도 그런 가능성을 대비를 해야 되지요. 할 수도 있는데 그때 한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정치가 거기에 대해서 이 대답을 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에는 쉐쉐하고 일본에는 뭐 아리가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취임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느 외국인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중 충돌이 예상되는데 한국 정부는 어떠냐?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옛날부터 흥정은 묻히고 싸움은 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아니, 흥정을 붙이고 싸움을 말릴 만한 힘이라도 있으면 몰라요. 미국과 중국이 한국이 흥정을 든다고 해서 흥정을 할 겁니까? 한국이 싸움을 붙인다고 말린다고 해서 그 싸움을 말릴 수가 있습니까? 어느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근데 선택에는 나름의 지성과 용기와 책임, 그런 지성과 책임성과 용기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 한국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또는 20년 뒤가 뭘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해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커다란 도전의 그 위기의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고, 지난 2차례에 걸친 이 민족주의 세력에 의한 무리한 대통령 탄핵이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시작하는 시간을 체크를 못했는데 얼마나 더 오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지금 마무리해야 될 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사회 문화 운동으로, 저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이승만 학당은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뭐 정치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뭐 부정선거니 윤핵인이니 뭐 북한군 파견설이니, 그러나 저는 거기에 어떤 주장과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재건하는 것이다, 확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4가지 강령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강의 노트가 다 배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나시는 대로 한번 댁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제1강령은 광주를 해방하라. 광주를 해방하라. 제2강령은 한국사 교육을 중단하라. 그 다음에 제3강령은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정당화했다. 그 다음에 제4강령은 자유대만의 수호를 위한 국제전쟁에 참가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이영훈이라는 자가 아무리 무슨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잘 안 들어주니까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 아니냐, 시끄럽게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냐, 뭐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낸 사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4가지 강령이 구체적 현실로 사람들에 의해서 인지되고 실천되고 나아가서 이런 강령을 받드는 정치가가 나타나야 저는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오랜 생활
하면서 기존의 통솔을 많이 뒤집어 온 사람이, 저는 이 네 가지 강령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한국사, 한국의 정치 문화, 사회 문화의 틀을 좀 바꾸고자 합니다. 당신이 연구 잘하면 그 논문이나 쓰고 책이나 쓰면 될 일이지 무슨 사회운동, 문화운동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양대 진영으로 분열되어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를 서로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소위 이 나라가 자유민주의 이념에 의해서 건국되고 발전해 왔다는 그 역사관을 신봉하는 사람을 하나의 큰 세력으로 단합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해방하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주에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 충격적인 많은 그 조형물을 여러분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률성 거리, 정률성 공원뿐만 아니라 각종 어떤 5.18 관련 어떤 기념 건축물이나 어떤 조형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1965년에부터 민주화 운동이 기세를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 저항한 사람들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통 잘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65년부터냐?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이 큰 계기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한 반일주의자였습니다. 평생을 독립투쟁을 한 사람이기도 했고, 또 그가 집권한 시기에 당분간 반일 정책은 불가피하다. 우리 한국인들의 정신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일 정책, 일본과의 철저한 대립은 불가피하다고 해서 동해에다가 이승만 라인 평화선을 긋고 그걸 넘어오는 일본 어부를 무려 2,000명이나 체포를 해서 거제도에 수용을 하고 했습니다. 강력한 반일 정책을 취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한국을 지배한 역사에 대해서 그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발언이 외교회담에서 나오게 되자 당장 외교회담을 중단시켰습니다. 따라서 이승만 시대에는 이승만에 저항하는 어떤 그러한 정치 세력이 있었지만은 그건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65년 이후부터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박정희라는 정치 지도자가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을 해서 우리 한국의 우수한 노동력과 결합해서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이 새로운 어떤 개발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이 불가피했습니다. 1,000만 명의 국민이 거기에 저항을 했습니다. 소위 6.3 사태라는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걸 진압을 했습니다. 그의 권위주의 정치는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야당과 타협과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후 권위주의 정치가로 변했는데 그 중요한 계기가 6.3 사태였습니다. 6.3 사태를 통해서 일본과 협력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의 큰 정치적 이노베이션을 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정당한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다수의 지식인과 문화인과 그리고 정치가들은 이승만, 박정희를 친일파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이라는 한 탁월한 정치가가 있었어요. 그 탁월한 정치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박정희는 그 본성에 있어서 친일이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박정희의 친일 정책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일본에 종속되었다. 60년대 70년대 내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대중이라는 한 정치가는 대단히 탁월한 능력 있는 정치가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한국인이 갖고 있는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훌륭하게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니까 그는 호남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으로 갖고 온 피차별 감정이 있습니다. 그 호남의 그 조선 왕조가 그렇게 지난 500년 동안 호남을 차별했어요. 그 역사적으로 성숙된 축적된 그 피차별 감정을 그는 매우 훌륭하게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집권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의 자립을 위해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경부고속도로가 뚫어지니까 이것은 호남 말살 정책이다 이랬습니다. 호남인들이 서서히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동조하는 다른 어떤 도의 민족주의자들이 그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5년부터 새로운 조류의 새로운 정치운동이 김대중이라는 한 특별한 정치가 의해서 조직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30년, 40년 세월을 지나면서 오늘날 지배적인 문화적, 사회적 헤게모니가 되었고 정치적으로도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를 해방하라는 것은 김대중 정신, 또 그것이 표방하는 민족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한국사 교육을 중단하라. 여러분 기회가 있었으면은 한국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한번 보십시오. 조선왕조가 왜 망했느냐? 아직도 이완용 등 을사오직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5명이 부동산 팔듯이 팔아서 망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적어도 100년, 200년 전부터 켜켜이 쌓여온 역사적 모순이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역사를 새롭게 해석을 하고 새로운 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역사를 재정립을 해야 된다는 그와 같은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100년 전에 12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한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 나라가 5명의 간신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마치 춘추 전국시대에 말이지 무슨 영웅 활공처럼 그렇게 역사를 쓰고 있어요. 한 나라가 그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근본적인 요인이 있어요. 저는 그 시대 전공자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 역사책을 보면서 아직도 12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던 이야기를 지금 가고 있다. 얼마 전에 현충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친일파의 재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을 현실 정치에 소환을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근데 그 이야기에 또 다수의 국민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이 후진적인 역사관.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지는 상당히 오래됩니다만 아무런 반응도 없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로 실제로는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사 교육을 중단하라. 이따위 썩어빠진 정근대적인 역사 교육을 언제까지 할 거냐. 마지막으로 제3강령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정당화했다는 것. 이거는 저도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승만 대통령이 막 1948년에 취임하고 52년에 그만뒀으면은 또는 56년에 그만뒀으면은 국부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았을 텐데
그 아쉽게도 그냥 권력용이 지나쳐가지고 결국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 그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높이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유명한 학자들도 책에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56년도 그 경에 그만 물러 내려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한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글과 또 역사를 이렇게 심층 분석하면서 그럴 일은 아니었다. 그죠? 제가 어느 책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내려올 수 없는 호랑이 등에 타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 스스로가 나는 우리 속에 갇힌 호랑이야, 이런 이야기를 윤치영이라는 자기 아끼는 제자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둘래야 그만둘 수 없는 역사의 모순 속에 그는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모순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추구해 봐야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많은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알고 있습니다. 서독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총리는 14년간인가요? 집권을 했습니다. 그 체코슬로바키아를 1921년에 세운 토마스 마사리크 대통령 17년, 터키를 세운 그 케말 파샤라는 사람도 역시 17년, 뭐 기타 뭐 독일의 그 메르켈 수상 17년, 영국의 대처 수상은 뭐 11년, 적어도 한 10년은 집권을 해야 한 정치가가 자기 소신을 펴고 그걸 실천하고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유능하고 도덕적이고 지성을 겸비한 어느 정치 지도자의 장기 집권은 역사가 드물게 누리는 축복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고도 성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헌법을 제정할 때 대통령 임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하나의 특출한 정치가와 사상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에 맡길 일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 횟수를 2년을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경험은 지혜의 어머니다. 한 유능한 정치가가 4년이고 8년이고 그리고 더 국민의 지지가 있어서 12년과 더 이상의 집권하는 것은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헌법은 초대 헌법을 보면은 대통령 임기는 4년이다. 그것으로 끝이. 그것으로 끝이. 중임 횟수에 관한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제한이 생기는 게 1951년도예요. 47년에 연방의회가 대통령 임기 중임 횟수는 1회에 한한다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50개 여주에 4분의 3 이상의 비준을 얻어야 통과하는데 그 비준을 얻는데 4년이 걸렸어요. 그만큼 미국인들은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하는데 상당히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1951년 수정헌법 22조에 의해서 오늘날에 대통령 임기 4년과 중임 누구도 2회 이상은 대통령직에 재임할 수 없다는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한국은 1948년에 헌법을 만들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초단기 대통령 임기 제한 규정을 가져왔어요.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재선에 의한 중임은 1회에 한한다. 어디서 보고 그렇게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대통령은 골고루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민주주의다라는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천박하고 왜곡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통령 임기는 민주주의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중요 요건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경제적 복리를 향상시키고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 하는 그 민주주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 재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그것을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 대통령 임기가 4년인지 중임에서가 1년인지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은 그걸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해 왔어요. 여기에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학문의 근본적인 어떤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한계가 어디서 유래했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한국인들의 당쟁하는 마음입니다. 당쟁하는 마음. 당쟁하는 마음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그렇게 짧게 규정함으로써 당초는 6년으로 했어요. 헌법 제정 그 문서를 보면은 6년이면 하고 재선에 의한 중임은 1차에 한한다고만 했어도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에 2차 임기를 만들고 명예롭게 은퇴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초단기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후속하는 정변이 불가피했고 거기에 또 모순을 낳고 해서 4.19라는 어떤 없었으면 좋았을 정변을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후 박정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의 임기를 그렇게 짧게 규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던 한국인들의 역사의식, 지성의 한계, 그 파고들면은 당쟁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정변의 불행한 정치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깨야 됩니다.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저는 장기 집권은 정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상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